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이번에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LH 투기 사건을 보면서 이 공공특권이란 것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는 특권을 갖게 되면은 그 특권을 이용한 가진 그 특권을 남용하는 그런 부패가 생길 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 부패한다 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광의의 정부 기능을 행사하기, 공공기관은 정부 기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특히 인제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공부문이 특권을 가지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권력이 절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부패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정근의 속속경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두시면 방송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권력 문제에 관해서는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주장돼 왔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왕권 신주설, 왕이 다 권력을 다 갖고 있다. 왕 있다는 그런 왕권 신주설에서 자연법 사상,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주장을 가장 먼저 한 영국의 존 로커, 통치론이라는 걸 1689년에 발간했는데, 존 로커에서부터 권력의 제한이 얘기됐습니다. 존 로커는 이런 자연법 사상을 처음으로 얘기하면서 입법권이 국가의 최고 권력이다. 그러나 제한이 존재한다.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로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 자연 상태에 가지고 있던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를 해 달라고 국민들이 더 훌륭한 전문가들을 뽑아서 위임해 둔 것이다. 권한을 위임해 둔 것이기 때문에 그 양도받은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되어야 한다고 통치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제 존 로크는 입법권과 그다음에 그 입법권을 행사하는 행정권으로 분립을 얘기했습니다. 이권 분립이죠. 후일에 인제 몽테스키에가 사법권이 최후의 보루로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상권 분립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행포는 전제의 행포보다 위험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민주주의가 국민이 뽑아 놓은 입법기관에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다수계를 만으로 행포를 부리면은 그것은 전제의 행포보다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등 여러 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아테네가 멸망하기 마지막 한 25 년은 완전히 황폐해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토록 염려했던 중우 정치가 등장하면서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중우 정치가 휩쓸면서 완전히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요체는 다수결과 다수결만 가지고 행포를 그냥 하면 안 되고, 다수결을 하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용과 포용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게, 최근에 많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라스 아문크라든지 혹은 여러 학자들이 최근에 민주주의는 왜 붕괴되는가 하는 얘기를 분석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용과 포용이 없는 소수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없는 다수결은 다수의 횡포를 가져올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에 대한 해악은 여러 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는 정부의 권력을 불가피하게 키워주는 것은 큰 해악이 된다. 어떤 해악이 되느냐? 결국은 국민을 지배하게 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폰 미제스의 자유주의라는 책에서는 자유주의가 정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데 반대하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이 결국에는 생산수단의 사유재들을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산수단을 사유제도, 재산의 그 사유권,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 자유에 중요한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의 자유가 증진되는 것, 되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가져간다. 공유주의,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생산수단을 공유한다고 해서 공산주의거든요. 왜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국민이 자유가 없게 하고 국민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물질적 기반이 되겠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노예의 길. 노예의 길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히틀러 시대를 보면서 그 사회주의로 가는 길, 재산권을 박탈하고 또 중앙 통제 당국에서 계획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사회주의의 길은 결국은 노예의 길로 이끌 뿐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입니다. 이 하이에크는 권력의 사용에 확고한 규칙들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으면은 그 권력은 자의적이 되어서 법의 지배를 벗어나게 된다. 이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룰 오브 로우는 룰 바이 로우가 아니고 룰 오브 로우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에 의해서 권력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권력이 자의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룰 바이 로우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었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다수의 행포에 의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배하면 그건 룰 바이 로우가 자의적인 룰 바이 로우가 되는 것이죠. 룰 오브 로우는 입법부에서 그런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자의적이 되지 않도록 법이 운영되는 것을 운영돼야 한다 하는 것이 주장입니다. 앞에서 본 존 로크는 만약에 입법부가 국민들이 위임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달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선 입법을 할 때는 국민 소환권이 발동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저항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한한 권력이 되면 자유적인 권력도 합법화될 수 있다. 무한한 권력이 되면 상권 분립이 안 되고 무한한 권력이 되면 가장 완전한 독재조차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권 분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집권자가 무한한 권력을 갖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입법부를 마음대로 움직여서 법에 의해서 독재 정치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이에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노예의 길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이제 후일에 1962년에 밀턴 프리드만의 시카고 대학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권력이 정치인들의 손에 집중되면은 정부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정부의 권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 최소한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앞서 로크가 얘기한 것처럼 밀턴 프리드만도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컨대 외적으로부터 침해.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그냥 그야말로 법이 없는 사회가 되어서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는 그런 그 법의 지배.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정부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럼에도 또 그런 권력도 분산되어야 한다 하고 상권 분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중된 권력은 견제 없는 남용을 통해서 부패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 사실은 그 탄탄면이 LH 투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있는 겐지 없는 정부의 입법 폭거를 보면은 뭐 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달에 12월 9일에 기업규제 3법이나 노조 3법 같은 입법 폭거를 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만 해도 저번 달, 이번 달만 해도 거의 한 뭐 100여 개가 넘는 법안들이 그냥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보면은 기업규제 3법,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등, 그다음에 노조 3법들,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노조 3법, 그다음에 5.18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5.18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었고요. 국정원법,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이죠. 이거 뭐 좌파들이 오랫도록 수군해 오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공수처법, 공수처법을 도입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고 공수처가 별도로 수사한다 하는 것을 이제 법을 만들었고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법을 통과시켜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별도로 이번에 이제 LH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이 아니고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사를 앞으로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그런 중대 범죄 외에는 검찰들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중수처법,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든다고 하는 법이 추진 중이다가 이번에 그 윤 검찰총장이 완강히 반대하면서 이거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반발하면서 결국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OECD 35개국 가운데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무려 77%에 달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로키드 사건이나 미국의 엔론 회계 부정 사건도 모두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밝혀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중대범죄가 나날이 진흥화 조직과 대응하고 있어서 수사와 기술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갖다가 분리해서 수사 경험 없는 이번 국가수사본부가 LH 투기 사건을 담당하면서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가덕도 특별법 등 그냥 엄청난 법안들이 그냥 무소불위로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입법 폭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관해서 그 칼럼이 정파적 법원 검찰 인사로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이런 칼럼 실렸는데 대법원장은 집권당 심기를 살피면서 법관 인사 결정을 미루고 있고 정권의 반기던 검사는 좌천시키고 친정권 검사로 채우고 있다. 이런 자의적인 인사로 합리적 견제 세력이 없어지고 국민 갈등을 깊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화합과 통화의 길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칼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찰과 반성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특징은 잘못한 경우에도 성찰과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도 그렇게 소주성이 잘못되어도 4년간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 문을 닫게 하는데도 성찰과 반성이 없습니다. 이 좌파 정부의 특징은 절대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권력형 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국 사태나 윤명 사태나 드루킹 사건들, 울산 선거 비리 사건들, 산업부 원전 파일 사건 다 이게 지금 현재 사법에 당국에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아주 법적인 절차에 계류가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뭐 일말의 성찰과 반성이 없었다. 최근에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의 그 사표 사건을 보면 아직도 그 조국 라인에 건재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줬고요. 윤명 사건 그 난리를 피고도
지금 버젓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도 지금 뭐 다 위야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만은 역시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를 그대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울산 선거비리 사건 관련자들도 국회에 버젓이 진출해 있고요. 산업부 원전 파일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정말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다 위야무야 잘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그냥 묻히게 되어 가고 있는, 묻히지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권력 갱플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그런 주장과 맥이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되는 것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검찰의 힘을 빼는 공수처법, 국가수사본부법, 뭐 중수청법 이런 법안들이 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다는 것이 칼럼들이 실리고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급 인사가 벌써 28번째 임명되었다. 최근에 정용 외교부 장관 임명까지 하면 28번째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입법부 상권 분립의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정부가 임명한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걸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해서 28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를 아예 그냥 전혀 입법부의 견제 능력이 없는, 상권 분립의 견제 능력이 없어진 거죠. 게다가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입법부는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사안만 얘기하면 바로 그냥 돌격대들이 앞장서서 입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에 앞장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전혀 견제와 균형 상태가 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법부도 아까 앞에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사법이나 헌법재판소가 상당 부분이 전부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견제까지도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재정 면에서 마구 현금을 살포합니다. 선거를 계기로 해서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고요. 58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고 2년 연속 거의 9%가 넘는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성장률은 계속 추락하는데 예산은 9%가 넘게 증가해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고 또 역대급 4번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4월 보궐선거도 있어서 선별 지원이라고 하는데도 20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추경을 더 늘리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편성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원이라고 전국민 지원이라고 그랬는데도 14조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막 풀어서 굉장히 한마디로 여당이 재미를 보았죠. 그리고 2차, 3차는 이제 선별 지원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뭐 7조, 9조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별 지원이라고 하면서도 20조 원 넘게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다분히 4월 보선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정은 그냥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재정 위기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금년 말이면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는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국회에서 마구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조금도 관용과 포용과 소수 그룹의 의견을 관용과 포용으로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마구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그냥 무조건 통과된다. 뭐 이런 주의가 지금 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런 가운데 LH 사건이 터졌는데 해를 내두르게 하는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재테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덕 민주당 상임고문은 2019년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재개발 구역의 도로를 7억 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도로는 거주할 수도 없고 임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없는데 재개발 때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로를 샀다 이게. 도로를 7억 원에 샀다는 거죠. 분양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노총 위원장까지 지낸 이 고문의 가족은 도로 모입 당시에도 아파트와 주택, 오피스텔 2채, 상가 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더욱더 탐욕을 탐욕의 해를 내두르게 한다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그다음에 LH 관련 사태 이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도 6명이다. 양희 원영 의원은 모친이 신도시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구입했고요. 양양자 의원도 배우자와 함께 신규 택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신도시와 가까운 임야를 매입하고 서영석 의원도 도의원 시절부터 신도시 부근 땅을 매입하고 김주영 의원도 화성 뉴타운에 있는 땅을 전남 지역구인 윤재갑 의원도 평택론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야, 지금 한결같이 나는 몰랐다. 가족이 속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것이 정말 신내림이 아니고서는 딱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재개발이 될 지역의 땅을 샀습니다.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나는 몰랐다. 혹은 가족들이 속은 것 같다. 이런 것을 믿을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뿐이 아니고 수도권의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조차도 전부 신도시 발표되는 땅을 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유독 여당에 집중되고 있나? 이것이 문제인데 왜 이것이 수도권 신도시 계획처럼 돈이 되는 정보를 권력을 가진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보가 흘러가고 그 유리한 정보를 이용해서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여러 학자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여러 학자들이 전부 다 정부의 권력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런 경우도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대통령 도 796평의 사저를 인제 구입했는데 그중에서 일부분이 지금 전이 였는데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뭐 이게 앞으로 대통령이 은퇴하시면은 가서 사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과거에도 이런 사태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MB의 경우에는 결국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MB 아들이 산 땅에 지목 변경이 있다 뭐 등등 그런 것 때문에 특검까지 가동이 되면서 결국은 들어가지를 못했고 이때 문 대통령이 강도 높게 야당 시절인데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자 "그 정도 하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법대로 하고 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바로 내가 대통령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정도로 인식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이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직이 올라갈수록 더 정말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걸 항상 아시고 이를 공직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몇 년 전에 안동에 있는 유성룡 고택을 방문했는데 유성룡 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민대란을 총괄한 영의정이었죠. 영의정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살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정도로 공직자의 자세라는 것이 뭐 그 경우는 좀 너무 과한 면이 있지만은 그 정도의 공직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LH 사건 투기 사건과 그다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하필이면 여권에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마다 6명 정도 되는 이 여권의 투기 그다음에 대통령의 발언 이런 걸 보면서 '이번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권력이 집중돼서는 안 되고요. 그 권력은 어 최소화시켜야 되고, 정부는 작은 정부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경우도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정부의 권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정부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중된 권력은 괜지 없는 남용을 통해 부패를 초래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권층의 묘회를 스스로 파는 꼴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LH 사건, 투기 사건, 또 이와 관련돼서 정부 여당 그 국회의원들의 그 투기 행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거대 여당을 등에업고 무소불위의 입법 폭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정부 권력기관 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 앞에서 어떤 분이 칼럼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다. 상권 분립이 지금 훼손되고 있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도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어. 사법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정말 나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